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러시아가 자포리나 원전 포격 이후에 추가적으로 전술 핵 공격을 단행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금 현실 감각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우려감 가운데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원화 약세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을 끝낼 단 하나의 인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꼽히고 있죠.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가 이같이 밝히면서 중국이 지금 전 세계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가운데 하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평화협정을 중재하는 일이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카드를 진 중국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게 될까요? 미국 쪽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담은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서방 제재를 피해가는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활용하고 있다는 시각 때문인데요. 16일 공교롭게도 3월 FOMC 또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날입니다.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흐름 이해할 수 있는 주제 마련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오늘 주식시마론 첫 번째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러시아 국채 위기 현실화 가능성은? 네, 이 변수에 대해서 오늘 메리츠 증권 이희권 지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시장에 아직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한 건 JP모건 체이스 쪽이었어요. 여기에서 이 전망이 지금 나왔는데 이날 좀 상당수의 러시아의 채권 만기가 도래한다고요? 현 상황 알아볼까요? 네. 지금까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전쟁 이슈가 인플레이션을 건드리는, 그리고 원자재라든가 곡물을 건드리는 일부의 상품을 건드리면서 이게 향후에 경기 순환 사이클을 조금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우려였거든요. 결국 수요와 공급, 시장의 돈이 풀리고 회수되는 그런 과정을 전쟁이 더 빨리 이 민간이나 가계 그리고 정부가 준비가 안 되었는데 더 빨리 가져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 우려감이 전쟁 리스크였는데, 네. 어느 정도 승자라고 처음에 예상했었던 러시아가 오히려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보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겠지만 이게 정말 현실화되었을 때 파괴력은 크기 때문에 이게 각국 그리고 시장 투자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동안의 경기 사이클이었다면 이제는 경기 사이클을 훼손시키는 시스템 리스크를 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데요. 먼저 이 촉매제로 볼 수 있는 건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S&P, 무디스나 피치 같은 평가사들이 러시아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CCC-, CAB 이렇게 강등을 했는데, 이 강등을 한 원인 그리고 향후에 대한 전망이 중요하죠. 그 원인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그리고 자본 통제에 따라서 러시아가 이 채무 불이행, 디폴트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지금 각 신용평가사들은 러시아 신용 등급에 반영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그 국채가 당장 다다음 달이 아닌 이번 달 안에 도래가 되고 있어요. 이 규모를 살펴보시자면 일단 달러화 기준으로 한 러시아의 국채 이자입니다. 국채 이자 같은 경우에는 7.3억 불이 3월 16일 그리고 21일, 28일에 도래되고요. 그리고 4월 달에는 달러화 이 채권의 원금 20억 불 그리고 이자 1.3억 불이 도래합니다. 그리고 루브라의 기준으로 루브라 국채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6.9억 불 그리고 4월 달에 11.2억 불이 도래가 하고요. 또한 이자 지급일이 함께 도래가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충분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금이라든가 외환 보유고가 충분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본인은 충분하지만 이 해외에 있는 자금 그리고 국내에 있는 자금을 외부로 반출시킬 수 있는 자금의 이동이 지금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러한 상황이 우리는 시스템 리스크에서
기술적인 디폴트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런 기술적인 디폴트를 과연 신용평가사들이 반영을 할지 말지가 중요했는데 네. 결국 위기를 한 곳이라도 먼저 대응을 하고 그게 가격을 움직이면 그 가격에 따라서 시장은 가속도로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촉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가 깊은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리스크가 만약 디폴트 위기가 현실화되었을 때 이게 러시아 내에서 끝날 것인지 익스포저가 더 확산될 것인지가 중요한데 지금 러시아 국채 보유 비중이 높은 기관들을 제가 조사해 봤는데 다행스럽게도 운용사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알리안츠라든가 블랙록, 캐피탈그룹 뭐 다 같은 돈이긴 하지만 제가 그 운용사의 비중이 높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은행, 그러니까 그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시중은행의 자금이 만약 높았을 경우 이는 특정 시중은행의 그 위기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운용사들의 투자 손실과 이 그 은행들의 그 대출 익스포저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주식 투자와 채권 투자의 이 개념을 생각하실 텐데 과거의 리만 브라더스 파산과도 같은 상황이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운용사들의 비중이 높은데 운용사들의 이 자금, 러시아 국채의 자금 내 성격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이 그 국채 보유 비중이 높은 기간만 조사가 되었고 그 운용사들에서 투자 자금 중에 어떤 부분이 이게 고유 자금이고 투자 자금이고 이 빌린 채권인지 조사가 안 되었지만 표면적인 거는 아직까지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러시아 국채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기관이 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현재 채무로 안고 있는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대외 부채로 갖고 있는 규모가 총 48조 원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러시아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나 또 금 보유량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국내외 자금 이탈이 러시아 쪽에서 원활하지가 않다 보니까 일단 뭐 기술적인 시스템의 그렇죠. 리스크가 네네. 시장에 네네. 노출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네요. 일단 JP모건 체이스에서 예상했듯이 3월 16일에 디폴트 가능성이 있지만 만일에 디폴트를 선언하더라도 유예 기간이 있다고 해서 30일 정도 기간이 유예될 거라고 얘기는 나오긴 나와요. 그래도 만약에 디폴트를 선언하게 된다면 어쨌든 금융시장에서 한 차례 좀 혼란을 반영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네요. 이건 작년 말 그리고 작년에 한창 있었던 헝다 네. 이슈와는 굉장히 예. 결이 다르다 생각되는데요. 네. 헝다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 헝다가 파산한다고 해서 이게 영향을 주는 것이 2차, 3차로 레버리지로 영향을 주진 않고 중국 당국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고 미리 이 디폴트를 시키기 이전에 체계적인 디폴트를 준비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 중요한 부분은 러시아가 외화의 유동성을 얼마나 가용할 수 있는지, 분명히 돈은 있지만 이 돈을 내가 쓸 수 있는지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첫 번째 부분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부채 상환 의지가 한권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가지고 올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의지가 높을지 그리고 얼마나 양보할지 네. 결국 정치적인 문제겠죠. 근데 아무리 러시아가 막 나가더라도 네. 지금 전쟁으로 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신뢰를 잃은 상태인데 금융으로도 신뢰를 잃는 그런 행동을 할까요? 이미 잃고 있는 상황이죠. 뭐 국내뿐만 아니라 여기서 근데 푸틴 입장에서 더 부담스러운 부분은 누가 덜 불리하냐, 누가 유리하냐의 싸움인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같은 경우에 점점점 빠지고 난 이후에 바닥을 치고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상황은 조금 더 그 미국에게 불리하다기보다는 러시아에 불리한 좀 정치적인 국면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의지, 결국 어떠한 의지를 보일 것인가? 이 네. 의지는 이 자금 제재를 해제할 만큼 이 서방이나 일부 국가들이 해제할 만큼 무언가 양보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사실 이건 투자자들 입장에서 밸류에이션을 하는 입장에서 기업들이 실적을 추정하는 입장에서 예상이 가능한 부분도 아닌 거고요. 이 러시아가
국채 이자나 원금을 상환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은 분명 러시아 내에 있을 겁니다. 그럼 러시아 내에 있는 자금들을 투자자들이 다시 본인 국가 또는 본인의 기관으로 반출을 해야 되는데 이 또한 지금 굉장히 제재가 돼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 외부에 있는 자금을 러시아로 가져오는 것도 제재가 되는 상황이고 내부에 있는 자금도 나가는 것도 제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갚는 것도 문제지만 갚고 나서 나가는 것도 문제인 상황이죠.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 디폴트를 기술적인 디폴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기술적인 디폴트가 러시아 내부에서 끝일지 이게 사실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거와 돈을 갚았는데 내가 이거를 못 빼쓰는 동결의 개념 다르거든요. 근데 이 기술적인 디폴트를 얼마나 시장에서 익스포저로 반영을 할지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이걸 반영할지가 문제인데 저는 예상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일 부담스러운 부분은 궁극적으로 이 경기 리스크를 더욱더 앞당기고 있어요. 계속 강조드리는 미국 10년물, 2년물 금리차가 35bp를 하향 이탈하고 코로나 이후에 거의 최저점이거든요. 35bp를 하향 이탈하면서 빠른 속도로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21bp까지 빠졌는데 예. 제가 방금 방송을 보기 전에는 23bp, 24bp까지 반등을 했어요.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경기에 대한 리스크는 지금 아직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내가 정치를 잘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 16일에 있을 FOMC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갚더라도 그리고 러시아가 갚아서 이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더라도 결국 중요한 건 이게 경기를 훼손시킬 것이냐 또는 돈이 풀리는 속도를 멈출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연준이 과거에 90년도, 80년도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움 선언할 때도 연준은 이거 생각지 못한 리스크인데 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를 세 차례 했었거든요. 네네네네. 그걸 내심 기대는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금리를 아직 네. 못 올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시장에서 회수하고 있는 유동성을 조금이라도 이 코멘트라도 고려하겠다라는 코멘트만 있더라도 달라질 텐데 그게 지금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리스크를 여기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자라는 것보다는 리스크를 조금 더 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결국 장단기 금리차가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서 만약 연준이 움직이지도 않고 상황은 더 상황대로 가속화되고 이럴 수 있죠. 만약 전쟁 리스크가 해소되었는데 장단기 금리차가 올라간다? 그러면 리스크도 해소가 되는 거고 경기도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되는 상황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계속 빠지는 추세를 유지한다.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가 변화가 없고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 라고 하면 이는 다시 반등했다가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이 전쟁 리스크는 그대로 있는데 만약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거나 연준의 스탠스가 전쟁 리스크를 반영한다 라고 하면 저는 시장은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때문에 이 이자를 갚을지 못 갚는지에 대한 리스크는 단기 변동성 리스크고 결국 16일 연준의 스탠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리고 이를 반영하는 것은 주가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반영을 하지만 환율은 주가에 비해서 그 변동성 요소가 작은 반면에 추세는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내가 뉴스 하나하나를 보고 대응하기는 쉽지 않고 주가를 보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조금 주의 깊게 촉각을 세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환율이 지금 달러화가 초강세까지는 아니어도 현재 그래도 달러가 가치가 올라가고 원하는 가치가 낮아지는 국면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방향을 계속 타고 갈까요? 2020년 5월 수준까지 금리가 올랐을 거예요. 금리가 보통 박스권 또는 추세권 안에 있는데 그 추세를 깨고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전 추세를 깼다라는 것은 일단 정고점 트라이까지는 가능하다는 건데
환율 예상할 수 없죠. 환율 예상할 수 없는데 이 환율이 안정화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리스크 요인이 꾸준히 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236원 선의 장중 고점을 기록하고 현재 1235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달러의 동향 그리고 또 2년물과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역전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 그리고 디폴트 선언 여부, 이건 단기적인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승전, 결국에는 이 장단기 국채 금리의 그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까 확인하셨던 게 21bp까지 좁혀졌다. 23bp, 네, 21bp 네, 좁혀졌다가 23bp, 네, 다시 네. 좀 올라와서 23bp 정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점점 이제 숫자가 작아지면서 0 마이너스 가면 네.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 시그널로 시장에서 그렇죠. 인식을 하게 되고요. 네. 일단 현재 최근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좀 둔화된 것은 연준이 빅스텝이 아니라 베이비 스텝 선택하면서 그렇죠. 좀 네.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과연 3월 FMC에서 이런 채권 동향들, 예, 국채 수익률 동향 그리고 달러 움직임 계속 잘 보면서 시장이 방향을 잡아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네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궁금하신 점 없으실까요? 지금 원자재 가격 얘기 쭉 하고 계세요. 네, 유연탄 가격 이런 얘기 쭉 하고 네, 계시네요. 네, 네. 원자재 비중이 높은 기업은 좀 피하고 싶다 이런 네. 얘기도 하시고요. 동의하세요? 지금 최근에 예.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수혜를 보는 그런 기업들 있죠. 예. 뭐 방산업체라든가 뭐 곡물 업체들 그리고 일부 이 LPG를 수송하는 그런 업체들 일시적인 수혜를 누리는 기업들이죠. 근데 만약 이 리스크가 시장을 북돋아주는 요인이었다라면 이 종목들은 시장이 앞으로 좋아지면서 더 그 실적 추정치가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시장을 도와주는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리스크가 줄어들었을 때는 시장이 안정화된다는 건데 시장이 안정화되었을 때는 이 수혜의 모멘텀의 크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수혜를 입는 업종에 대한 투자는 저는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시장이 반등하면 분명히 낙폭 과대인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도 언제든지 반등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수혜 업종들이 한 번에 이 상승폭을 반납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좀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크게 저도 이런 이 경기에 대한 주가에 대한 불편한 말을 전달해 드릴 때 자신감도 없고 굉장히 좀 크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일 크게 리스크를 생각하는 건 2020년과 같은 그런 상승 장세가 왔을 때 다시 좋은 장세가 왔을 때 내가 제대로 된 가용 현금이 없거나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을 때가 제일 문제예요. 이렇게 하락했을 때 예상치도 못한 리스크 때문에 다 같이 내려앉았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 근데 이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 내가 잦은 트레이딩을 통해서 남아있는 자금이 없다라면 그리고 정말 엇박자 때문에 시장이 올라올 때 시장이 내려갈 때 올라가는 종목 지금 수혜가 되는 종목들이겠죠.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올라갈 때 반대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선택을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이 시장의 사이클은 하락 사이클입니다. 근데 만약 이 경기 사이클에 의한 사이클이면 PBR 밴드 1배선은 지킬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이 된다라면 네. 1배가 위험해질 수 있죠. 그 시스템 리스크가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지금 가능성이 생겨나가는 거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는 상황이고 그게 아니더라면 다음번에 이 경기 확장 유동성 리스크를 더 앞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게 최근에 하락폭 때문에 빨리 복구해야 된다는 그리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많이 빠지면 V자로 반등했지만 그런 구간의 기대감 때문에 이 조급한 변동성 매매에 참여하지 말고 정말 이 고기가 많은 장을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기다려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2600 초중반선이 PBR 1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잘 지지하고 있는 지금 이 선.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 아까 모라토리움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모라토리움은 채무를, 연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폴트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겁니다. 모라토리움도 80년대에 러시아가 선언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1998년에는 또 디폴트 한 차례 러시아가 선언한 적이 있었는데, 24년 만에 다시 러시아가 이번 전쟁으로 국가 부도 사태까지 이어질지,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보다 확산될지 여부에 대해서 첫 번째 주제를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뭐 2600 아래, 2500선이면은 적극 사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뭐 굳이 뭐 매도를 하고 뭐 리스크 관리를 지금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특별히 반론 없으시죠? 그건 네. 시스템 리스크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그건 지금 알 수 없겠죠. 예. 제가 계속 2008년도 말씀드리는데 20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까지 빠졌죠. 근데 그 1400포인트에도 지금 같은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절이 되니 1400포인트에서 거의 6개월 동안 행보하던 게 900포인트까지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20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 빠지는 거는 피할 수 없고 그건 차별화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1400포인트와 900포인트 가던 그 부분만 피할 수 있더라도 그 이후에 큰 상승 장세는 다 수익을 낼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코로나 사태는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그 금융위기와 같은 이 연쇄적인 리스크만 건들지 않는다면 PBR 1배는 굉장히 강력하죠. 근데 그건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장도 그게 당장 예상이 됐다라면 반등을 하거나 또는 PBR 1배를 깨었겠죠. 근데 시장도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반등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 비해서 변동성도 더 크게 안 커지면서 밑을 깨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상하는 거는 굉장히 예상하고 나는 무조건 견뎌야 돼. 또는 나는 이 구간 오면 사야겠어. 이거보다는 이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맞다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 과연 이 기술적인 시스템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 리스크가 있는 이 변수 보다 확장성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계속 또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함께 이야기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보시죠. 주식심화론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종목 분석입니다. 하이브인데요. 오늘 NC소프트가 신저가를 또 경신하네요. 그리고 하이브는 일단 바닥을 찍고 지금 우상향하는 그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찍은 게 지난해 11월의 고점 대비해서 45% 정도 하락한 이후에 바닥을 형성했고요. 22만 9,5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7만 4,5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 이런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먼저 AS 차원에서 좀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저는 하이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런 매매를 말씀드려도 되나요, 혹시? 상관없나요? 네. 조금. 네네네. 예. 근데 제가 이 하이브를 어떻게 운영하냐 생각하면 예. 싸기도 굉장히 싸게 잘 샀어요. 그리고 그 11월 달만 하더라도 P2E가 아니라 펜2E 이건 오르면 팔 게 아니라 저는 계속 가져갈 것이다. 시가총액 100조 원까지 가져갈 것이라고 봤던 종목이고 네. 아직까지 그렇게 가져가려고 더 추가로 매수하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시각이 중요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오늘 사서 내일 오른다 또는 오늘 사서 한 달, 두 달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과거의 전기차가 보여주었던 처음에 전기차가 시장에 대두가 됐던 거는 그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가 터지면서 전기차가 수요는 없었지만 주가의 상승세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리에 갔었죠. 이후에 전기차에 대한 투자가 발생되면서 다시 시세는 커졌지만 그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다시 시세는 그 제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고점을 계속 높여가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의 전기차의 상승은 코로나 이후의 유동성 장세를 만나서
10배 이상의 상승을 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세 차례의 상승 시기 또한 올라갈 때는 정말 산업이 된다. 내려갈 때는 거봐 거짓말이었어. 올라갈 때는 된다. 거짓말이었어.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가격을 보고 된다고 해서 더 사는 것. 반대로 올라갈 때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하는 것. 그리고 내려갈 때 정말 이 산업 안 된다. 안 거들떠 보는 것. 그리고 내려갈 때 그 산업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내가 모아가는 것은 9대 1에 그러니까 시장이 9명이 시장이 바라보는 그대로 바라본다고 하면 한 명은 반대로 바라보거든요. 네. 그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 장세는 끝났고 역금융 장세입니다. 다음 유동성 장세를 위해서 이 밸류에이션을 높여주는 그런 종목들은 싸게 사고 길게 봐야 된다 생각해요. 상승장 중간에 다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저도 뭐 차트를 돌려보면서 와,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어? 내가 이 종목을 이때 샀더라면 얼마나 수익인데? 뭐 몇 배 수익인데? 이런 계산을 많이 해볼 거예요. 근데 그 저점의 주가는 모든 악재를 반영을 하고 희망이 없었을 때의 주가이기 때문에 그때 사기 또한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반영이 되고 시장에서 좋다 얘기가 나오면 이미 상당 부분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이 된다고 봤을 때 희망이 없을 때는 산업은 되는데 그 종목에 희망이 없을 때는 주가가 가장 싼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를 지치지 않게 매수하는 그리고 길게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런 언급을 드리고요. 다시 하이브로 돌아가서 2개월 만에 주가가 35% 하락했습니다. 하락한 이유를 알아야지 이게 언제 반등을 할지 그리고 얼마나 반등을 할지 네. 앞으로 목표가는 얼마나 될지가 예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하락 원인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추정이 돼요. 첫 번째로는 역금융 장세? 네. 특히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의 유동성을 회수하는 그런 시장 때는 예. 성장주들이 완전 지약이죠. 반대로 유동성 장세 때는 당장의 실적은 안 좋지만 미래의 실적을 당겨 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바이오 기업이라든가 2차 전지, 메타버스와 같은 성장주 업체들이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당시 때 삼성전자와 현대차 실적으로 올라간 종목들보다 미래의 기대를 당겨 쓴 기업들이 더 상승세가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 장세가 펼쳐지니 금리가 올라가니 성장주의 할인율이 계속 확대되는 구간에 들어선 거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섹터를 봐더라도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MBN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굉장히 상반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죠. 비트코인 하락이 이런 산업에 대한 우려를 더욱더 자아냈고요. 시장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산업에 대한 리스크 마지막으로 종목에 대한 리스크 작년 말 올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하이브나 뭐 SM, JYP 같은 기업들이 이 콘서트를 재개 못할 것이다. 오미크론이 더 확산되면서 콘서트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정을 세웠던 실적이 콘서트를 못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실적 추정치가 계속 우하향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역성장 언급까지 있었는데 그런 개별적인 실적 리스크, 섹터 리스크, 시장 리스크 이 3가지 리스크가 2개월 만에 주가를 끌어내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최근 하이브의 하락 원인에 대해서 3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하이브 사실 역금융 장세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실 뜬금없이 지난해 하반기에 10월, 11월 메타버스 NFT 바람이 불면서 게임주, 엔터주가 확 한번 치솟은 게 사실 뜬금포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올라섰고 그러고 나면서 다시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인 역금융 장세 분위기에 동참을 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 한 차례의 상승으로 이 산업이 앞으로 구조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라는 그 힌트는 보여줬다고 판단하시고요. 역시 이 저점의 하이브를 잡으신 이희권 지점장님은 일찌감치 그 가능성을 좀 보셨었고요. 현재도 계속해서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45% 고점 대비 하락하고 나서 바닥을 잡고 약간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하이브를 투자해야 하는 그 투자 포인트를 살펴볼게요. 네. 앞서서 언급드린 내용들, 하락한 원인들이 네. 해소가 되었냐가 중요하겠죠. 먼저 금리 인상에 따른 성장주의
이 할인율 확대는 아직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는 분명히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역금융 장세 때 가장 주가가 심하게 하락하고 역실적 장세 때는 실적 하락하는 것에 비해서 주가의 하락은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동성 장세 때는 실적 올라가진 않지만 주가는 많이 올라가는데 실적 장세 때는 실적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주가는 많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한 상황인 거고요. 때문에 첫 번째 금리 인상에 따른 요인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비트코인 가격 하락 이 또한 지금 만회가 안 된 상황이죠. 네. 생각보다 많이는 안 빠졌어요, 솔직히. 지금 네. 비트코인이 그래도 4천만 원 중반 정도? 최근에 뭐 별로 그렇게 시세를 안 내서 그렇지 바닥은 잘 잡아주고 있어요. 작년 10월, 11월에 예. 2차 전지랑 MBN 종목이 아니면 시장의 종목이 아니었어요. 대다수의 종목들이 바이오든 뭐든 뭐 제조업이든 삼성이든 현대차든 다 신저가를 가는 상황에서 2차 전지와 아마 메타버스만 계속 신고가를 내고 그 주가가 올라갔을 겁니다. 그 촉매제가 됐던 게 오픈시에서 NFT 거래량이 급증을 했었어요.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 요즘 오픈시 찾아가서 무슨 NFT 작품 거래되는지 가끔 구경하잖아요. 네. 근데 네. 그 거래량이 성장률은 자체는 QOQ 성장률은 조금 둔화될 수 있지만 그 성장률은 꾸준히 지금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과거에 비트코인의 큰 상승 단계가 3차례 정도 있었죠. 최초의 비트코인 상승 붐, 그리고 아마 3년 전이었나요? 2, 3년 전에 비트코인 붐,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붐 3차례가 있었는데 그 3차례에서 앞선 2차례와 지금의 차이점이 제가 봤을 때 차이점이 생각되는 거는 앞선 2차례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이 오를 때는 산업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산업에 투자가 많이 되고. 근데 비트코인 하락할 때는 돈이 계속 빠져나가 버리고 다 거짓말이라고 손가락질 하거든요. 2차례 다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주가가 피크를 치고 내려가는 상황에도 비트코인, NFT, 메타버스로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거고, 증권사에서도 운용사에서도 이 운용부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법규, 세금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ETF도 생긴 거죠. 가격이 하락하는데 산업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이 이 산업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의 하나일 뿐이지 블록체인을 이용한 것이 메타버스 그리고 NFT 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금은 여기서 만약에 이 산업이 끝난다, 뭐 이 전기차가 아닌 어떤 다른 산업처럼 끝난다라고 봤을 때 여기로 들어온 돈들은 또한 뭐 끝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하지만 계속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 차원에서 저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 산업에 가는 방향성은 맞고, 여기서 돈을 버는 생태계는 이미 구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는 것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싸게 사지 않는 저는 우려를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제가 이런 산업 자체를 굉장히 좋게 보지만 하이브를 또 그 손꼽는 이유가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판교 주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엔지니어들 그리고 디자이너들의 연봉이 과거에 계속 정체된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엔지니어 그리고 웹 디자이너들의 연봉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인력난이 심하다는 상황이거든요. 이 인력난이 심한 상황에 몸값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판교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흡수하고 있는 곳이 하이브와 비버리 비바 리퍼블리카, 네네네. 토스. 네, 토스 맞아요, 예. 맞아요. 그 두 가지 업체들이 굉장히 빠르게 IT 인력들을 모으고 있거든요. 이는 단순히 선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하이브가 작년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을 때 유튜브의 바운드리스를 통해서 우리는 엔터 기업이 아니라 앞으로 IT 기업이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그 바운드리스에서 이야기했던 뭐 웹툰이라든가 또는 게임, 그리고 NFT, 팬카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다 올해 초 시작이죠. 하나하나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대표분들이 말만 하고 안 지키는 경우가 많은데 신사업이 계속되고 있군요. 네, 하나하나 이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올해 들어서요. 네, 웹툰도 나온 상황이고 네. 그렇기 아유, 못 때문에 봤네요. 가장 중요한 건 네. 저는 이 NFT에서 하이브의 IP가 얼마나 거래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지금 두나무와 협업 통해서 국내가 아닌 미국 시장에서 플랫폼 업체를 만드는 거고요. 거기에 이 하이브의 BTS라는 IP를 이용해서 포토카드 NFT를 판매하러 구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거래소 이름은 뭐죠? 이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두나무와 하이브가 예. 이 합작을 해서 플랫폼을 만든 거고요. 미국 사업을 하겠다고. 네. 어. 그게 작년 말에 언급을 했었던 거죠. 예, 예. 사실 지금 팬들의 입장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만의 이 팬덤인데 왜 이걸로 장사를 하냐고 하느냐. 보통 이 굿즈를 과하게 발행하는 회사들이 겪는 이런 현상들인데 이러한 현상들이 점점 지금 나아지고 있어요. 여기에 위버스 그리고 브이라이브가 통합되면서 위버스 2.0도 새롭게 런칭이 되거든요. 이는 이 하이브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팬덤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빠르게 진행을 하고 다음 산업을 내다봐서 이 가고 있는 길이 저는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틀리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떠나서 더 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하향 조정되면 안 되고 실적 추정치도 하향 조정되면 안 됩니다. 네. 밸류에이션 하향 조정되는 건 이 금리의 영향인 거고요.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건 아무래도 콘서트 영향이 크겠죠. BTS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예. 다행인 것은 올해 BTS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콘서트가 105회 정도로 잡혔습니다. 이 수치가 올라가고 계절 독감으로 전환에 대한 리오프닝 수요가 있기 때문에 EPS는 다행이다. 하지만 EPS가 지금의 하이브의 시총을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40배, 50배 정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EPS가 바텀을 잡아주고 결국 이 MBN 산업의 확대가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MBN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메타버스 ETF 얘기는 좀 쏙 들어가긴 했는데, 메타버스 ETF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주가를 좀 하방 지지할 수 있는 수급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빠져나가진 않죠. 빠져나가진 않는데 예. 들어오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그 HTS 상에서 ETF 구성이라고 쳐보시면 특정 ETF에 어떤 종목들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몇몇 개를 쳐보시면 뭐 예. 하나로 메타버스라든가 코덱스, 타이거, KB스타 메타버스라고 쳐보시면 구성 종목에서 하이브가 몇 퍼센트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이브가 최대 비중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결국 ETF에서 돈이 빠져나가느냐, 돈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해요. 돈이 들어오면 당연히 하이브에게 돈이 더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돈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ETF 내에서 줄어들거나 올라가거나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버스 시장 내에서도 MS나 입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입지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ETF의 자금 생각해 보시면 참 저는 언론도 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캐시우드의 그 이노베이션 펀드 같은 경우에 정말 환호를 많이 받았죠. 캐시우드 언니라고 하면서 굉장히 돈나무 언니죠. 예, 돈나무 언니라고 예. 하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예. 정말 이런 분들이 나라를 살리는 분들이다. 이런 찬사가 있었지만 작년 어느 순간에 들어서면서부터 거짓말쟁이가 됐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때 오렌 버핏은 시기는 지났다. 오렌 버핏의 시대는 갔다. 누가 요즘에 PER, PBR을 보느냐? PSR을 봐야지. PSR도 지났다. PDR을 봐야 된다. 기억나실 거예요. 2년 네. 전만 하더라도. D는 드림입니다, 여러분. 네. PSR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PSR까지는. 근데 PDR은 해도 너무 했다라는 생각이 그때 과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캐시우드 ETF는 와 했었고 워렌 버핏은 한물 갔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근데 몇 개월 전에 이 캐시우드 펀드와 워렌 버핏의 펀드 수익률 역전되자 역시 워렌 버핏이다. 캐시우드의 종목들을 반대로 매도만 하는 숏만 하는 그런 ETF도 나왔어요. ETF의 특징은 이 산업 구성 종목들의 추세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목들은 변동성이 커요. 근데 이게 산업으로 묶이거나 섹터로 묶이면 변동성은 제거된 채로 한번 추세 방향성이 만들어지면 묵직하게 그 추세대로 갑니다. 빠질 때는 빠지는 그 폭과 시간이 많아지는 거고 오를 때는 반대 현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TF로는 자금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게 가속화되고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가속화되는데 그건 언제 들어오고 빠지는지 예상을 할 수 없어요. 지나고 나서부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왔네. 우리가 그 현상을 눈에 보는 순간 주가는 상당히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는 지금 나오는 현상만 보고 주가가 빠져 있기 때문에 안 좋아 보이고 더 이런 것보다 조금 냉정하게 좀 이성적으로 바라봐야지 1, 2년 뒤에 내가 그때 왜 그랬냐 이런 우를 덜 범하지 않을까. 계속 저도 그런 되뇌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가는 항상 출렁출렁합니다. 그리고 이익원 지점장님이 항상 얘기를 해주시죠. 성장주의 주가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그게 실적 전망치에 어떤 밸류에이션을 주느냐라는 것인데요. 현재는 분명하게 역금융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 주식들 밸류에이션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감안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래도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신사업도 본격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 방탄소년단 서울 콘서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 노래 외우시고 주변에 그런 분들도 많으신데 다음 달부터 해서 내년 3월까지 100회가 넘는 월드 투어가 또 방탄소년단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와 또 밸류에이션에 대한 할증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도 또 어느 순간 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서 메타버스의 최첨단에 있는 이 하이브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을 확인해봤습니다. 분석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주식심화론이었습니다.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는데요. 과연 원달러 환율 고점은 어떻게 나올까요? 아직은 예단 못하죠. 지금 1237원 넘어서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코로나 팬데믹 때 1296원이 나왔죠. 전염병 그리고 지금 전쟁 리스크 과연 시스템 위기 얘기까지 나오는데 원달러 환율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주식심화론이었고요. 저는 내일 투표 잘하고 목요일장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